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싹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소재의 사연이라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들은 유언이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병원 내부의 악습이 사연에 담겨 있습니다. 제보자분의 꽤 오래전의 경험이고 모든 병원이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간호사가 되기 위해 늦은 나이에 학사 과정을 밟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얼마 전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사과도 없이 돌아가신 모 전 대통령의 소식을 접하면서 잊고 있던 옛 기억이 떠올라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제보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랍에 있던 예전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음성 파일을 반복해 들으면서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보건간호학과 학생이었고 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병원 임상실습 교육을 받은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엔 안양에 있는 큰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턴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습니다. 남자 간호조무사라서 그런지 근무가 어려운 중환자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의 간호조무사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힘든 일은 제가 대신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 대부분은 사망 직전에 혼수 상태에 빠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었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셔서 식물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사람보다 인형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고통에 신음하거나 갑자기 비명을 지를 때면 조금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이나 수술회복실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잔인한 것을 자주 보거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환자들은 의식불명 상태였고 일반 병실의 환자들처럼 간호조무사를 불러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시간은 한가하고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간이 있었는데 면회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들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병실 면회 시간보다 훨씬 짧은 30분만 면회가 가능했고 오전과 오후에 정해진 시간 외에는 환자와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청결을 유지하더라도 면회 시간 직전에 환자의 상태가 더러우면 면회 온 가족이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오해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회 시작 30분 전에는 모든 간호조무사들이 수액주머니 교체, 환자식 주입, 소독, 티슈 세안, 양치질 등 시계 톱니바퀴처럼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특히 미리 기저귀를 갈면 그 사이에 환자가 대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30분 전에 기저귀를 갈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받은 첫인상은 일반 병동의 간호조무사보다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인성에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가 여럿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미쳐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조무사는 3교대로 근무하며
반개월 동안 당직 근무를 했는데 당직 때는 새벽 2시에 병상을 돌며 환자의 바이탈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입일 때 저는 사수인 여자 간호조무사에게 당직 근무를 배우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여자 간호조무사가 뜬금없이 환자의 따귀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환자의 산소 마스크를 벗기고 따귀를 때렸는데 여자 간호조무사가 짜증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반응 없잖아요. 더 세게 때리세요. 삐쩍 마른 환자의 얼굴이 너무 앙상하게 말라서 세게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고 최대한 세게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자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환자가 반응하지 않자 여자 간호조무사는 다시 따귀를 때리라고 했고 환자가 반응할 때까지 계속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 병상으로 이동해 처음부터 이 일을 반복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음산한 중환자실에는 정막을 깨는 따귀 때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병상을 둘러본 뒤 여자 간호조무사가 흡족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귀 때리는 거 잘하시네요. 다음부터 혼자 도셔도 될 것 같아요. 환자들 혈색도 더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농담할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첫 당직 후에 매일 밤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 명목으로 따귀를 때려 잠을 깨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호조무사에게 물어보니 매일 환자들 똥기저귀를 갈아야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며 따귀라도 때릴 수 있어 이 일을 버티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배운 대로 해야 한다지만 환자들 따귀를 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당직 수당이 쌓이는 걸 보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의 그 할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새벽에 따귀를 맞을 때마다 중사 최영배라는 관등성명을 댔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다며 말을 걸었지만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당직 의사는 말기침이나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는 드문 경우인 것 같다며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매일 중환자실을 찾아와 할아버지를 면회했습니다. 다들 할아버지와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라고 했지만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어서 평범한 식구들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한 번에 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은 중환자실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할아버지와 면회를 했던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최영배 회장님의 장남 최익현 대표이사입니다. 약소하지만 이 돈으로 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사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눈짓을 하며 꽤 묵직해 보이는 봉투를 저에게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받게 되었고 저는 무슨 이유로 이 돈을 주는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남성은 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저에게 녹음기를 주라고 지시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 녹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중환자실에는 IP 카메라나 녹음기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입원비 부담이 있더라도 VVIP 병실로 데려가서 유언을 듣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중년 남성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이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의 맥가 폭행 사건으로 여론도 안 좋아져서 병원 특실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녹음기를 끝까지 못 받겠다고 하자 중년 남성은 제 동정심에 호소하며 한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할아버지에 대한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군인이었고 베트남전에 사용된 휴이 헬리콥터의 M60 기관총 사수로 육군 항공대에서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계엄군에 배속된 후 제대를 신청하고 전역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전역 후에 할아버지는 10년 정도 주먹세계를 누볐지만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손을 씻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견기업의 회장이 된 할아버지는 회사 임직원 자리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많은 돈을 모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면 도어건을 찾거나 기총소사 사격 자세를 취한 뒤 관등성명을 대다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가족들이 할아버지에게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때면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다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뇌졸중으로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자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다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녹음기는 사용할 수 없으니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면 제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중년 남성을 만나고 난 뒤 할아버지가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비밀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환자들의 따귀를 때리며 바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병상으로 가서 따귀를 때리자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관등성명을 대는 대신에 뭔가를 보고 놀란 듯 허공을 응시하며 눈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눈에 플래시를 비추고 동공반응 검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영배 씨, 정신을 좀 드세요.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실 거라는 생각에 황급히 휴대전화 음성 녹음을 시작했고 잠시 산소 마스크를 벗기자 할아버지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만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할아버지가 자신이 입원한 걸 모르는 것 같아서 이곳은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목젖을 겨우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야, 조준이 이러다가는 다 죽이게 돼.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영배 씨, 전 간호사예요. 제 말 좀 들리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숨이 곧 넘어갈 듯이 간신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신부님, 죽기 전에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10층짜리 건물에 시민들이 숨어 있었고
발포 명령에 따라 매일 밤 헬기 사격으로 피투성이가 된 아기 엄마가 갈기갈기 찢긴 아기를 안고 와서 이제 두렵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혼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였고 간단한 질문을 통해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잘 들리지 않았던 부분을 물었습니다. 최영배 씨, 발포 명령은 누구의 지시인가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세차게 손살이치며 절규했습니다. 저기 또 왔어. 난 가기 싫어. 끝내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한 채 할아버지의 동공이 불투명해지더니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곧바로 환자 감시 모니터에서 심전도 경고음이 들렸고 당직 의사를 긴급 호출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당직 의사가 병상에 올라가 30분 동안 의미 없는 심폐소생술을 했고 곧이어 사망 판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병원에 도착해 할아버지의 시신을 영안실에서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는 할아버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로 보이는 사람들로 들어찼고 장례식장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과 보수단체들이 보낸 근조 화환들이 가득했습니다. 빈소 앞에는 상주복을 입은 그때 그 중년 남성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 그 남성에게 제 휴대폰에 녹음된 할아버지의 비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남성은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이 있는지 몇 번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비밀을 고백하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남성은 과거 자기 때는 온갖 일이 있었다면서 헬기 사격이 무슨 대수냐며 녹취 파일을 삭제해달라고 말했고 수고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세수를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그날의 비극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 법무팀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제 휴대폰에 녹음된 할아버지의 유언을 병원 법무팀 변호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임종 시의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유언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비밀을 잊고 있던 사이에 모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비극을 덮으려던 할아버지를 억울하게 돌아가신 원원들이 끊임없이 찾아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 고해성사를 통해 양심의 가책을 뿌리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명령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민간인 사살에 동참한 죄는 씻을 수 없겠지만 당시의 군인 신분으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처지는 이해가 됩니다. 젊은 시절 어쩔 수 없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눴던 일이 평생 기억에 남아 죄책감에 시달리셨으니 이제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해 봅니다.